시간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후 특별 세션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 포스트 AI를 묻다라고 하는 첫 번째 세션하고 그 인간을 말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세션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좀 전에 백문정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인공지능, 그 인지과학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얘기를 이제 인포멀하게 좀 더 그 거친 말로는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욕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뭐 키노트 할 때 사실 되게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별로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되게 낯선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지과학회 참여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한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경민 선생님 불러서 들리나요? 계속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사실 인지과학회가 이 학회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특별히 두 번째 오후 세션에서는 저와 같이 인지과학회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던 선생님들 좀 많이 모셨습니다. 사회과학 하시는 선생님들, 뭐 행정학이나 그리고 정치학, 언론학에 계신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지과학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편으로 깊이 있는 뭐 연구를 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각 맡은 이제 연구하시는 분야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인지과학하고 인공지능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또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흔쾌히 그 수락을 하셨습니다. 각 분야에서는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시고요. 지금 이제 세션에서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조금 더 인공지능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인 담론을 끌어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각각 40분 선생님들께서 한 팀당 40분 발표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제가 40분 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5분 발표하시고 10분 토론하시고요. 토론자가 발표를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좀 편하게 끌어가는 시간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인공지능은 자기를 의식할 수 있는가? 제가 오전 시간에 이런 문제를 조금 꺼집어내다가 너무 버벅대고 그냥 하다가 말았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송대진 선생님께서 이어서 거기에 대한 그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 후에 논평자로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계시는 김기현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한 논평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윤배정 교수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쪽 분야에 관심을 있었는데 여러 분야 선생님들과 또 이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 인공지능은 자기를 의식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부분은 사실 그 앞에서 많이 오전 세션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 바둑을 통해서 많은 관심이 생겼는데, 그래서 뭐 여러 요즘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석학들도 의견을 얘기하시고 좋은 뭐 여러 가지 담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아까 그 오전에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최근에 그 영화들도 AI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제가 본 거는 이제 그 다 보셨겠지만 여기 이제 허라는 영화도 있고 뭐 트랜센던스 여기 뭐 엑스마키나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 제가 기억하기로 이 트랜센던스 빼놓고는 이 두 가지 영화는 다 실질적으로 그 인공지능이 자기 자아를 가질 수가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 안 그렇다 얘기를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약간 오픈엔드 같이 그런 식으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뭐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흘리는 듯이 영화를 마무리했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결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질 수가 있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 분야 연구하시는 여러 학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뇌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호킹 같은 분은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00년 안에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확인할 사람이 없을 테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씀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인간 공격 수백 년 뒤에도 힘든 얘기, 이것도 역시 확인하기가 약간 어려운, 지금으로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 테슬라 CEO는 또 인류의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은 AI. 특히 요즘에 그 바둑 이세돌 구단하고 그 바둑하면서 그 전에는 없던 그 AI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공포심이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그 레이 커즈와이라는 분도 꽤 이렇게 재밌는 의견을 내시고 이렇게 좀 강한 의견을 내시는 분인데, 이 책을 통해서 그 기술적 특이점,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기계가 자아를 가질 수가 있는가, 기계가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한 2035년, 45년 뭐 이때쯤에는 그런 게 가능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특히 이 질문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게 가능한 건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뭔가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는 아까 사실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의식이나 뇌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 사람들도 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의견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과학 아닌 뭐 사이비 과학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아주 과학적인 내용도 있고, 그래서 막 섞여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이게 과학적으로 잘 쉽게 접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하는 그 방법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공유된, 연구자들 사이에 공유된 그 공통적인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 이런 공유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막 혼란스러운 상태고, 또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의식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얘기를 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의식이 어떻게 컴퓨터를 가지고서 계산을 할 수가 없는가,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전공한 분야는 양자 컴퓨터라는 분야인데, 그 양자 컴퓨터가 뭔지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82년, 85년에 이제 이분들에 의해서 처음 제안이 됐고, 84년에는 양자 암호가 제안이 됐습니다. 94년에 그 피로 쇼라는 사람이 이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서 그 큰 숫자를 팩터할 수 있다는, 굉장히 빠르게 팩터할 수 있다는 그런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그게 지금 이제 RSA라는 그 암호에서 많이 쓰는 키를 브레이크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이 알고리즘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2001년에 이제 실험으로 구현을 해서, 그래서 이제 7큐빗 실험으로 구현이 돼서 15를 3과 5로 나누는 그 작업을 양자 컴퓨터가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했고, 2004년에 또 양자 암호가 상용화가 돼서 오스트리아 은행에 사용이 되고 있고, 2011년에 D-Wave라는 데서 128큐빅 프로세서라는 거를, 근데 아직은 많이 이렇게 엘레멘트리 레벨인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양자 컴퓨터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 퀀텀 빗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기존 컴퓨터와 다른 게 요거 하나입니다. 처음에 기존 컴퓨터는 비트라고 해서 0 아니면 1인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큐빗이 두 개가, 그래서 퀀텀 비트라고 해서 그걸 줄이면 큐비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여러 스테이트가 동시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동시에 이렇게 계산을 한꺼번에 하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수학적으로 처음 의식이 표현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계가 의식이 계산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이거를 양자론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양자 컴퓨터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양자론도 이제 100년 전쯤에 이제 여러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가 이제 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여기 보시면 여기 피지컬 시스템하고 여기 1번이라고 돼 있고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돼 있고 2번은 여기 이제 observing party하고 object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 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과학은 기존에 항상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밝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달에 대한 성질, 원자에 대한 성질, 뭐 전기에 대한 성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그 개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힌다고 그 전에는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기 시작을 했냐면은 관측자와 관측 대상의 관계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큰 이 점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학은 객관적 사실을 밝힌다고 생각을 했는데, 20세기 양자론이 들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냐면은, 이 관측 대상과 그다음 관측자와 즉 좌표 계와 이 사이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론이 굉장히 그 과학자들한테 많은 충격을 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세스 로이드라는 그 MIT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우주를 이렇게 큰 그 계산하는 컴퓨터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하신 분인데, 꼭 이분이 제안하셔서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우주 전체가 이렇게 뭔가 계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를 했냐면, 그 사람의 생각, 정신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저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그 이렇게 화살표들이 나왔는데, 이게 벡터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양자역학에서는 우주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 있는 그거를 이런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우주 전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가 전체가 이런 식으로 벡터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겁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들을 측정을 하려면 각각 좌표 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관찰자를 놓고 한쪽에는 관찰 대상을 놓고, 그래서 모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바라보는 모든 우주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을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화살표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측계가, 관찰자의 좌표계가 이런 식으로 이 좌표계들의 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 양자역학에 보면은 그 두 가지 그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벡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알파만큼 돌아가는 경우,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좌표 계가 반대쪽으로 똑같은 양만큼 돌아가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똑같은 그 관측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시메트리가 있는 이유가, 이 대칭성이 있는 이유가 관찰 대상과 관측자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서 이런 시메트리가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대칭성이. 자,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의 한계를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비슷한 예들을 보면은 괴델의 정리나 뭐 튜어링의 정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비슷한 그 논거를 들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면은 자기 모순 방법을 사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히 뭐 한 예가 있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지만 그 인풋이 자기 자신일 때는 계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논거를 펴니다. 대체적으로 이 증명하는 방법이. 그래서 자기 의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면 그 관찰 대상이 관찰자 자신이라고 할 때 그게 자기 의식이니까 그 관찰 대상과 관찰자가 동일할 때 바꿔서 얘기하면 관찰 대상이 그 좌표계 자신일 때 그럴 때 아까 그 대칭성이 무너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같은 경우는 이 저 액티브한 경우와 패시브한 경우가 두 개 같았는데 이 두 개가 같은 결과를 내지 않는다 그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제외한 모든 경우는 관측 대상과 관측 개와의 대칭성이 있는데 의식의 경우만 이 대칭성이 무너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상한 현상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측정한다는 거는 상대적인 차이를 느낀다는 겁니다. 항상. 그 예를 들면은 기차에 앉아 있을 때 옆에 얘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거 아니면은 내가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이때 차이를 느끼잖아요. 근데 자기 의식 같은 경우 얼마나 이상한 경우냐면 우주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천천히 관성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이 내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 같은 건 식입니다. 불가능하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줄자 같은 경우 줄자가 있다고 할 때 줄자를 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 줄자 딱 하나 달랑 자기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줄자가 몇 센치인지 모르거든요. 그 상대적인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의식에서는 그거를 재고 있는 경우라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전체에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 대칭성을 따르는데 인간의 의식의 경우만 이 대칭성을 따르지 않는다 그겁니다. 여기는 뭐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논문에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영상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김기영 선생님 발표 듣고 그다음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철학과 인지과학동과정에 있는 김기현입니다. 표지 자체가 너무 인공지능하고 어울리지 않게 고상하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간략하게 이제 인공지능이 무한히 발전할 때 사람들이 인간이 인공지능에서 대체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흔히 얘기되는 그 토픽이 이제 두 가지인데 감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성 영역은 이제 인간의 도덕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그것까지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식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냥 계산하는 기계를 넘어서 자기의 정신세계를 통합하는 하나의 어떤 주관적 주체성을 기계가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얘기되면서 의식하고 감성 문제 얘기 많이 되는데 오늘 주로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그 함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근데 의식이라고 을 자꾸 그 어떤 기계가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의적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의식 개념 또 그 마음속의 의식의 측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혼란을 좀 정비하는 작업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의식을 크게 보면 두 가지 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크리처 컨시어스니스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의 개체가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이제 크리처 컨시어스니스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뭐 지각이 있다든가 깨어 있다든가 또는 어떤 자의식을 갖고 있다든가 이럴 때 의식 개념은 어떤 사람 개체 뭐 철수가 의식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의학에서 얘기할 때도 이 어떤 사람이 코마 상태에 있는가 의식 상태에 있는가 얘기할 때 얘기되는 건 바로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크리처 컨시어스니스가 어떤 사람이 코마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있는가 얘기할 때 주로 뭐 글래스고 혼수 척도 같은 거 얘기할 때 주로 반응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동공의 반응이라든가 고통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건 주체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의식의 상태에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그
어떤 하나의 마음 상태 또는 심리 상태가 what is like state라고 하는 것은 그와 어떤 동반되는 느낌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 또는 어떤 현상적인 특질, 뭐 고통을 느낀다는 그에 동반해 어떤 느낌을 동반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상태가 의식 상태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도 또다시 좀 구분이 되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아니라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좀 잠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태와 관련돼서도 얘기될 때 퀄리터티브 스테이트 그 특질을 갖고 있는 어떤 감각질이 동반되는 거하고 액세스 컨시어스니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다음 얘기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의식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철학자들도 그렇고 인지과학자들이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는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의식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문제. 이거는 이제 철학자들이 해야 될 거고 오늘 좀 얘기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것도 이제 철학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뉴럴 스테이트는 뉴럴 스테이트 또는 컴퓨테이셔널 스테이트는 컴퓨테이셔널 스테이트와 대응돼 가지고 어떤 의식 상태가 나타날 텐데 어떻게 그런 물리적인 상태하고 소위 의식 상태라고 하는 정신적인 상태가 연결이 갖고 있는 본성이 뭐냐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될 테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왜 의식이라는 게 필요하냐, 의식이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 의식이라는 게 뭘 하는 존재냐. 그래서 의식의 상태가 그냥 무의식에서 진행되는 것 이외에 의식 상태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뭐냐. 그럼 의식 상태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적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소위 의식과 관련된 뭐 컴퓨테이셔널한 상관물 또 뉴럴 상관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얘기할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것들이 심리 상태와의 진정한 연결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건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라면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주로 과학적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의식 상태에 있는 것, 없는 것 사이를 구분해 봤을 때 양자가 어떤 그 기능적 차이를 나타납니다. 그런 연구들은 심리학에서도 많고 그 신경생리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좀 주목했으면 싶은 것은 어떤 의식 상태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의식 어떤 개별적인 심리 상태가 의식적인 상태라고 얘기할 때 그때 때로는 그것이 어떤 동반되는 어떤 느낌과 관련된 것들에 주목을 하게 되면은 그때 얘기하는 것은 바로 phenomenal consciousness, 현상적 의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물리적인 것에는 없는 어떤 퀄리아, 느낌, 필링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과연 의식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물리 상태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존재론적으로 이런 문제 얘기하게 되면은 형이상학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별로 하고 싶어 하시지 않고 이제 저한테 맡겨두시고 저와 같은 철학자들한테 그냥 맡겨두시면 되는 문제고요. 이제 그와 달리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상태라고 얘기했을 때는 액세스 컨시어스니스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이게 그 내 주체에 의해서 접근될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내진단 말이죠. 그럴 때 흔히 그 메모리와 관련돼서 롱텀 메모리에 잠겨져 있던 것이 숏텀 메모리나 롱텀 메모리를 이끌어내줘 가지고 어떤 주체가 접근해될 수 있는 상태로 사용되는데요. 근데 사실 요 개념 리트리버하고 액티베이션만 가지고서는 아직 의식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행위에 인과적으로 작동을 하되 그 인과적으로 꼭 무슨 의식에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할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액세스 컨시어스니스 의식의 주관에 의해서 의식에 떠올려져 가지고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숏텀 메모리나 워킹 메모리에 이끌어내진 것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 그 추가적인 기능 같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요 알파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자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시스템 같은 거를 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든 뭐 전통적인 모듈을 통해서든 그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롱텀 메모리에 끌어져 나와에서부터 숏텀 메모리나 워킹 메모리 끌어내가지고 사용되고 이런 과정 속에는 주관 자체에 의한 반성적으로
포착되는 액세스 컨셔스니스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액세스 컨셔스니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잠자고 있는 롱텀 메모리에서 액티베이트 된 다음에 플러스 주관이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럼 그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기존의 소위 그 의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을 끌어내게 되는데, 그냥 그 리트리브 돼가지고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쓰일 때는 거의 기계적으로 디터미니스틱하게 쓸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의식에 의해 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도입되는 순간 이전에 없었던 어떤 플렉서빌리티, 유연성 같은 것이 증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소셜 코디네이션 같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주관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심리적 주체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A라고 하는 존재와 B라고 하는 존재 사이에 코디네이션도 가능하게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어떤 문제들도 이해하게 되냐 하면은 리프레젠테이셔널하게 어떤 유니티를 주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그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상태들은 개별적인 피처들이 연합이 될 텐데, 주어질 텐데, 색깔이 주어지고 형태가 주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의식으로 끌어내짐으로써 주관이 반성할 수 있게 끌어내질 때 여러 가지 피처들을 바인딩 해가지고 어떤 유니티로서 묶어주는 역할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기존의 의식이나 자의식이 없을 때 주어지는 플러스 알파가 거기서 오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글로벌 인포메이션 액세스는, 우리 인지 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모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각을 담당하는 것, 청각을 담당하는 것,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이 모듈들로부터 이게 액티베이트 된 다음에 의식에 끌어져 있을 때 애초에는 A 모듈로부터 들어온 것이지만 어떤 주관이 그에 대한 의식적인 반성 같은 것, 접근을 가능하게 됨으로써 다른 모듈들도 사용될 수 있게끔 한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increased flexibility랑 global information access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측면이겠죠. 근데 제가 좀 주목을, 오늘 그 송 선생님 발표하고도 뭐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AI의 발전과 더불어서 자꾸 의식 얘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떤 기계가 발전됐을 때 이것이 어떤 그 자기의 자발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개체를 보존할 수 있을 만큼의 존재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개체들끼리 연합을 하게 된다면 인간에 대한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을 소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의지 또는 액세스 컨셔스니스와 관련된 것이 바로 어떤 자유의지의 필요 조건으로 많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의식 속에서 그냥 돌아가는 형태들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결정론적으로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돌아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이것으로부터 어떤 행동으로 이것을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주체적인 자발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어떤 주관의 액세스 컨셔스니스에 대한 반성적 의식, 주체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유의지를 갖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자아의식 또는 방금 말씀드린 반성적 의식의 존재가 소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할 때, 그 어떤 AI의 발전에 의한 개체들의 발전이 인간에게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 생각할 때, 이런 어떤 주체적인 의식, 자아의식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는 주요한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 리벳의 그 익스페리먼트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걸 돌아보고 당신이 그 눌러야 일정 순간에 버튼을 누르면서 내가 버튼 누르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떠오르는 순간이 언제인가를 얘기를 하라 그럴 때, 그런 다음에 이제 ERP에 의한 반응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그 초기적인 생리학적인 반응은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고,
반면에 사람들의 의식적인 그 결정의 보고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리벳의 그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내 의지 전에 내 행동을 유발시키는 어떤 신경적인 그런 어떤 출발점의 언셋은 내 의지 이전에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리벳에 의해서 보고가 됐던 실험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인간의 자유의지라든가 자발적 의지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뭘 보여주냐 하면은 인간이 그 의지, 심리적인 자의식 이런 것들이 행위를 유발시키는 거라기보다는 그 전에 이미 촉발되고 있는 신경적 반응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기계로부터 구분시켜주고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를 가능해주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두 쪽에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편은 그 신경과학적인 리벳의 실험은 그런 것들 자체가 환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AI 발전 같은 경우는 이 기계적 시스템 자체가 그 주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진정으로 기계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는 이 컴퓨테이셔널한 또는 퀀텀이건 뭐건 기계적으로 구현되는 시스템 자체가 자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테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신경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가 허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디펜드해야 될 이중의 부담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 그 인간의 의식, 자의식과 관련된 이론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앞에서 이 얘기되고 있는 세 가지는 거의 철학적인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 신경과학적인 얘기들, 그 다음에 또 인지과학적인 컴퓨테이셔널한 테오리들 이런 것들 또 신경과학적인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퀀텀 테오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특히 또 오늘 먼저 발표하신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이전에 컴퓨테이셔널 어떤 뉴럴 티오리보다 퀀텀 티오리를 더 선호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퀀텀 티오리에 의해서 자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야기된다라고 얘기해서 과연 기계가 그럼 자의식이 없다는 결론 바로 낼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테고요. 그렇다면 컴퓨테이셔널 머신은 셀프 컨셔스니스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기계가 정서, 또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로 너무 머리를 어지럽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